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K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닥터 빈센트라고 부르는 김성환 선생님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IMS 섹션 2 바이올로지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섹션 2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험에 임하셔야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저희가 참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또 해보고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하는데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넓은 범위 안에 있는 바이올로지 그리고 또 나중에 진학 후에 의대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이 바이올로지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출 문제를 보시고 어떤 출제 경향만 파악하신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토픽 위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또 심지어는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는 저희가 이 MSK가 지난 한 12년 동안 여러분들을 의치학대를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그 진학을 도와드리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특히나 이 바이올로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출제되는 토픽들 위주로 공부해서는 절대 이 IMS 고득점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전체적인 문제를 보셨겠지만 특정 토픽들의 문제 쏠림 현상이 심했어요. 작년에는 거의 세포 문제 말고는 없을 정도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생화학적인 대사에 관련한 질문들이 좀 많았고 그 외에 간간히 인체 해부 생리학,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바이올로지의 범위를 봤을 때는 또 어느 부분에선 나오고 어느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이런 뭔가 들쭉날쭉한 IMS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뭐 이런 난이도라고 하면 그닥 어렵지 않은데 가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용어적인 부분에서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좀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Diuretic lactic acid fermentation pyruvic acid is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토픽을 분류를 해보자 그러면 세포 호흡의 cell respiration에 관련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 cell respiration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크게 이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해당 작용 그리고 TCA 사이클 또 그리고 ETC라고 하는 전자 전달계 이런 얘기들을 단계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옥시젠의 어떤 서플라이가 상대적으로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할 때 우리가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할 때 이제 특히나 우리 근육 같은 데에서 전환이 되는 한 대사의 형태죠. 에너지 대사의 형태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파이루빅 애시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접근하실 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떻다, 단순히 답이 뭐다 중요하지만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토픽이 뭔지 한번 짚어보면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해당 적용이라고 하죠. 이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조금 나열을 설명을 위해서 해보면 우리가 시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당 글루코스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된 이후 다시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이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는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죠. 이 이후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게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라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 물질은 사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죠. 뭐 사실 여기를 더 정확히 쓰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를 기점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물질이 뭔지를 간단히 서술을 해보면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라고 하는 BPG라고 보통 쓰죠. 이런 물질로 변하고 이 이후에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PEP라고 쓰는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가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루베이시라고 하는 물질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하나의 대사작용인데 이 대사는 솔직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대 가시잖아요.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의대 생화학에서는 이 세포호흡이 모든 대사의 집결지 또는 종착역 또는 환승역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제가 여기를 기본적으로 기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ATP를 투자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단계는 ATP를 보통 우리가 뭐 하베스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회수한다라는 단계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글루코스는 탄소 6개짜리 물질이었으나 이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부터 우리가 탄소가 3개짜리 물질로 스플릿하는 말 그대로 글라이코 탄수화물을 스플릿, 라이시스, 브레이크다운하는 프로세스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 인베스트먼트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하는 단계인데 보시면 프럭토스도 보이시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들이 보이죠. 실제로 이런 포스페이트들은 ATP로부터 얻은 거지만 이런 단계들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또 무엇이냐? 글루코스의 아이소머들 여러분들 헥소스 중에 뭐가 있었죠? 우리 갈락토스도 있었고 또 뭣도 있어요? 프럭토스도 있죠. 이런 육탄당이라고 하는 헥소스들이 글루코스 제외하고는 사실 별로 거론이 여러분들이 안 된 부분들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또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해당 작용, 글라이콜리시스로 참여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또는 글리세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우리 지방질의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심플 팻이라고 하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백본이 되는 글리세롤, 지방질의 글리세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에너지 대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프로덕트는 파이루베이트인데요. 이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프로덕트는 여전히 탄소 3개짜리고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세포호흡을 배울 때는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하는 탄소 2개짜리 물질이 돼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메타볼리즘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물질로 변하게 되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묻고 있는 락틱 애시드는 뭡니까? 파이루베이트이 한 단계 더 대사가 돼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아니라 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떨 때 이런 그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발효 과정이 생기느냐? 산소가 모자랄 때죠. 우리가 산소의 니즈는 계속 늘어나는데 호흡수에 따라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이유가 뭐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글라이콜리시스 단계를 거치면서 ATP가 투자가 되고 다시 회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단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NADH라고 하는 우리 세포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한 Oxidative Phosphorylation 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NADH가 어쨌든 Electron Transport Chain까지 가서 효율적으로 ATP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긴 하나 지금 당장 이 글라이콜리시스가 락틱 애시드까지 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Electron Transport Chain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물질을 더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ATP를 지속적으로 얻어내자라는 게 더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NADH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글라이콜리시스에 니코티나마이드 아레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NAD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멈췄을 때는 얘는 계속적으로 얘의 어떤 그런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지고 얘는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무엇이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NADH를 다시 뭘로? NAD로 옥시데이션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글라이콜리시스에서는 NAD를 NADH로 리덕션을 시켰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산화, 옥시데이션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글라이콜리시스에 필요한 NAD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플라이 하게 되는 과정이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글라이콜리시스의 여러 의미들과 또 필요한 물질들 또 그렇게 필요한 물질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모자라게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어느 때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이 물질들을 우리가 충당하는지 지금 여러분들께 간단히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또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지도 여러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에서 파이루빅 애시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락테이트로 우리가 reduce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여기서 조금 얘기가 길어지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문제에서 이 oxidation과 reduction, redox reaction에 대한 얘기가 유독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물질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글루코스와 산소를 가지고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그 다음에 물과 ATP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해내는 게 이 세포호흡의 전반적인 오버올 리액션이죠. 그랬을 때 이 글루코스는 어떻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우리가 옥시데이션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 옥시젠은 어떻게 다시 우리가 물로서 환원되는 얘는 리덕션이고 얘는 옥시데이션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에서 이 생명체의 대사에서 어떤 물질에 깃든 에너지를 빼온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옥시데이션을 해옴으로써 이걸 더 정확히 얘기하면 oxidative decarboxylation이라고 하는데 탄소 6개짜리로 구성된 물질들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5개, 4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탄소의 개수를 줄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느냐? 결과적으로 산소도 빠져나오고 수소도 빠져나오고 우리는 결국 그 수소 안에 들어있는 일렉트론을 이용함으로써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고 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ATP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생산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에너지 대사 입장에서 이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빼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딘가에서 옥시데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꼭 다시금 빼온 일렉트론 또는 빼온 하이드로젠을 다시 환원시키는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glycolysis is correct?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해당 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답은 뭔지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 답들이 다 이제 A로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When a molecule of glucose is converted to pyruvate in glycolysis, 2NAD are reduced. 또 같은 얘기죠.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하는 물질이 파이루베이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NADH가 아주 정상적인 세포호흡 과정에선 중요한 어떤 우리의 목적이죠.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얘가 어디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서 NAD로 환원이 되면서 하이드로젠은 빠져나가고 이 하이드로젠이 하이드로젠 아이온과 일렉트론으로 나뉘면서 우리는 일렉트론을 어떤 케미오스모시스라고 하는 하이드로젠 아이온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TP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 NAD가 당연히 reduced가 돼서 NADH라는 물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당연히 맞는 답이겠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B번이나 C번 같은 경우도 조금 보시면 자, triose phosphate isomeras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생소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생화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fructose 1,6-bisphosphate라고 하는 물질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되거나 또는 글리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 긴 얘기라 차치하고라도 이 두 가지 물질은 사실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글리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바뀔 수 있게 해주는 아이소머레이즈를 우리가 triose phosphate isomeras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onversion of the dihydroxyacetone phosphate to 1,3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G3 glyceraldehyde phosphate가 돼야 되겠죠.
C번 같은 경우는 phosphofructokinase라고 나와 있는데 이 phosphofructokinase 같은 경우는요. 여기 다시 우리가 그려놓은 거 보시면 fructose 6-phosphate가 fructose 1,6-bisphosphate로 바꾸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참고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Each acyl coenzyme A molecule that enters the Krebs cycle produces. 이거는 다시 이제 글라이콜리시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크랩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크랩 사이클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죠. TCA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citric acid라고 부르기도 하죠. TCA는 뭐의 약자예요? 트리카복실릭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레이트 또는 citric acid라고 하는 카본을 6개 가지고 있는 물질이 카복실릭 애시드를 3개 가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TCA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 컴파운드의 이름인 사이트레이트 또는 사이트릭 애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스 크랩스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크랩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이클의 기본적인 컨셉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대사죠. 그래서 카본 6개짜리가 카본 5개짜리가 되고 카본 4개짜리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뭘 해요? 소위 얘기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oxidative decarboxylation을 한다는 겁니다. 왜? 자꾸만 탄소를 빼옴으로써 우리는 하이드로젠을 빼오고 그 빼온 하이드로젠을 통해서 NAD나 FAD를 reduce 시키고 이 NADH나 FADH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일렉트론 캐리어라고 부르죠. 왜? 하이드로젠에 일렉트론 담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얘네들을 옥시데이션 시켰을 때 우리는 그 일렉트론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디서 쓴다?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 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 5개, 4개로 가면서 이 각각의 컴파운드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다시 이 정도 단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카본의 개수를 누구를 통해서 아세틸 코엔자임 A를 보충해 줌으로써 다시금 카본 6개짜리로 바꿔주면 지속적인 아세틸 코엔자임 A의 서플라이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꼭 우리가 물레방아하고 똑같죠. 물줄기가 내려오면 지속적으로 물레방아가 도는 이런 사이클이 유지되는 게 크랩 사이클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6개짜리가 5개, 4개로 되면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oxidative decarboxylation의 결과로는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NADH 같은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카본 4개짜리 물질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조금 더 이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자세히 써보면 사이트레이트로 시작한 물질이 이제 뭐가 됩니까?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되고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라는 물질로 변하죠. 케토 글루타레이트 그리고 석시닐 코에이라는 물질이 다시 또 석시네이트라는 물질이 되고 이 물질은 푸마레이트를 거쳐서 말레이트라는 물질로 변한 이후에 파이널리 옥살로 아세테이트라는 물질로 변하는 이런 여러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사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이게 왜 그렇다? 여기 지금 카본 6개짜리고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는 카본이 5개짜리가 되고 다시 거기서 석시닐 코에이트는 카본 4개짜리로 변화되는 포인트들이죠. 그러면 어디다? 이런 포인트들 6개가 5개 되고 5개가 4개 되는 포인트에서는 꼭 CO2와 NAD가 reduce 돼서 NADH가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포인트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석시닐 코엔자임 A가 석시네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서플라이가 필요해요? GDP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다? 결과적으로 우리 ATP하고 똑같은 물질입니다. 제가 지금 먼저 적어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ADP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ATP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뭐가 다르다? 베이스가 아데닌이 아니라 구아닌일 뿐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거의 동일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에너지를 캡처했다가 다시 에너지를 릴리즈하는 목적으로 쓰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GDP가 쓰이도록 디자인 됐어요.
이게 석시닐코에이 신테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 그 엔자임의 어떤 헬퍼 역할을 하는 게 ADP가 아니라 GDP로 설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우리가 석시네이트에서 후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되면서 이제 FAD가 FADH2로 reduced 되죠. 또 하나 항상 잊지 마실 거예요, 여러분. FAD는 NAD와 다르게 일렉트론 두 개를 한꺼번에 accept 할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론에 대한 친화도가, 어피니티가 굉장히 커서 그래요. 이때가 훨씬 더 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레이트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따지면 여기서부터 전부 다 얘네들은 카본 4개짜리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레이트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될 때 우리 NAD가 한 번 더 NADH로 리덕션 됩니다. 이 부분은 말레이트에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을 우리가 디하이드록실레이션 하면서, 디하이드로제네이션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면서 OH를 빼내면서 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CO2와 NADH가 항상 똑같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GTP도 만들어지고 FADH2도 만들어지더라. 또 NADH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만들어지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포인트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의 공급이 끊긴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이클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제가 이제 급히 좀 쓰고 났더니 좀 굉장히 삐뚤어진, 사실 제가 판서를 좀 예쁘게 하는 편인데 좀 이렇게 급히 그 영상을 찍게 됐더니 삐뚤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계속적으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공급됨으로써 TCA 사이클을 끊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아세틸 그룹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지방산인, 지방질인, 패티 애시드로부터 얘도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질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TCA 사이클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 보면 당연히 CO2와 GTP와 FADH2와 NADH가 3개, 1개, 1개,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하나의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들어갔을 때, 다른 얘기로 하면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아갔을 때 얘기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글루코스 몰레큘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글루코스 몰레큘 하나는 결과적으로 파이루베이트 2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2개의 파이루베이트이 2개의 아세틸 코엔자임 A를 만들 수 있는 결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문항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13번입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 우리 세포호흡, 대사에 관련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Oxidative phosphorylation is metabolic pathway.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는 개념이 있고 얘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이라는 게 있죠. 그냥 P까지만 쓸게요. phosphorylation 여기 있으니까.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글라이콜리시스와 TCA 사이클을 거치면서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ATP 또는 GTP 같은 레벨들은, 같은 물질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단순하게 하나의 리액턴트가 하나의 프로덕트로 바뀌면서 엔자이메리칸, 엔자임의 도움으로 인한 화학적 변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단지 얘는 기질, substrate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capturing molecule such as ATP or GTP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NADH나 FADH2 이것도 역시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글라이콜리시스가 있어. 또 TCA 사이클이 됐어. 다 좋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NADH와 FADH2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ATP들도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세포호흡의 어떤 사전 단계들에서는
NAD와 FAD라고 하는 우리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을 이런 형태로 리덕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부가적으로 ATP들이 만들어져. 그런데 이 ATP들은 어떻다? 단순히 substrate 레벨에서 만들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 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의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은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에 크리스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의 마이토콘드리아당 굉장히 많은 ETC를 갖고 있으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야? 그만큼 ETC가 많을수록 ATP가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ETC를 우리가 단순하게 분해를 좀 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의 막단백질들의 컴플렉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컴플렉스 1, 컴플렉스 2, 컴플렉스 3, 또 마지막에 컴플렉스 4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finally 컴플렉스 5는 ATP 신테이즈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막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컴플렉스 1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NADH가 옥시데이션 되고 컴플렉스 2에서 FADH2가 옥시데이션이 되면서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하이드로젠 아이온과 일렉트론들이고 우리는 이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하이드로젠 아이온들을 펌프 아웃하죠. 그죠? 하이드로젠 아이온들을 펌프 아웃해서 결과적으로 이 하이드로젠 아이온의 컨센트레이션이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에 꽉 차서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어디에 비교했을 때? 이 매트릭스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키미 오스모시스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 일렉트론을 서로 전달해서 쓴다가 뭡니까?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고 이 일렉트론을 또 중간에서 전달해야 되는 두 가지 물질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유비퀴논이라고 부르는 Q라고 쓰는 물질들도 있고 또 3번과 4번 사이에서 이 유비퀴논은 우리가 3번으로 보통 일렉트론을 전달해주는 친구고 3번과 4번 사이에서 또 우리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어떤 이 일렉트론 전달 물질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막 풀고 있는 문제에서의 oxidative phosphor relation은 NADH와 FADH2가 옥시데이션 되면서 생긴 일렉트론을 이용한 케미 오스모시스에 의해서 이 케미 오스모시스가 ATP 신테이즈를 카이네릭한 에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 ATP 신테이즈가 다량의 ATP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모든 여기의 일들은 얘네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주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ATP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얘네들의 옥시데이션에 의한 옥시데이티브한 포스포 릴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번 through which the energy stored in reduced coenzyme 여기서 얘기하는 코엔자임이 NAD 또는 FAD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NADH, FADH2가 되고 얘네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ATP를 만드는 게 oxidative phosphorylation 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문제 또 나왔네요. 사이토크롬. 자, 사이토크롬은 보통 우리가 사이토크롬 C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여기도 설명했었죠. 유비퀴논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비퀴논에 다른 말이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면 코엔자임 Q10도 있죠. 보통 코Q10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거 어머니들도 많이 드실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물질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다? 일렉트론들을 트랜스포트하는 여러 가지 이 컴플렉스 사이를 일렉트론들을 트랜스포트 해주는 어떤 물질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엔자임 Q10 먹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세포 내에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토픽이 뭡니까? 활성산소죠.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는 보통 ROS라고 쓰죠. 얘네들이 또는 레디컬들이 결과적으로 일렉트론의 개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애들인데 또 넘쳐나거나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이 다 어디예요? 우리 세포 내의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죠. 일렉트론 말 그대로 흘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ROS가 생김으로써 세포 노화가 되는 것을 조금 방지해주자. 이제 이런 거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또는 respiratory chain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용어의 혼용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는 여러분 진짜 요령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차근차근 깊게 공부를 하셔야 아이맷이 막상 문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콜라겐 얘기 나왔네요. 이건 이제 단백질 얘기인데 자, 간단하게 답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콜라겐은 어떤 형태의 우리 단백질입니까? secretory 프로틴이죠. 말 그대로 우리 세포 안에서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죠? 뉴클레우스에서 ER로 이어지고 ER에서 다시 골지로 이어져서 멤브레인에서 쓰이거나 또는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시크리션 되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스템도 연관된 토픽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결과적으로 당연히 답만 또 찾는다 그럼 간단하죠. 그런데 이런 걸로부터 또 파생될 수 있는 게 콜라겐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콜라겐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꼭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형태로 시크리션이 되죠? 트로포 콜라겐이라는 형태로 시크리션이 돼서 이 트로포 콜라겐들이 또 서로 모여서 콜라겐 피브릴을 만들고 여러분 피브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근육에서도 사용되는 얘기지만 선 형태인데 보통 사라고 세사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작은 사, 작은 줄이다 해서 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피브릴들이 모이면 말 그대로 콜라겐 C라고 쓸게요. 파이버가 되는 거죠.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파 체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만들어지고 이 체인이 항상 몇 개가 서로 인터와인딩을 해요? 3개가 인터와인딩을 해서 이 알파 체인이 트리플 헬릭스를 만들죠. 그죠? 우리 밧줄 꼬듯이 꼬는 거죠. 이건 파이브러스한 프로틴이니까 강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프로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프로콜라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듬고 나면 트로포 콜라겐이 되고 트로포 콜라겐 상태로 시크리션이 되면 콜라겐 피브릴 다시 얘네들이 모여서 콜라겐 파이버 이런 하이어아키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눈여겨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처음에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알파 체인이 만들어질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다? 아미노 애시드가 땡땡 글라이신 다시 또 땡땡 글라이신 every third position의 아미노 애시드는 항상 아미노 애시드 중에서도 글라이신이에요.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콜라겐의.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 구조 입장에서 보자고요. 알파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만들어졌어. 이거 1차 구조죠. 그리고 헬릭스가 됐어요. 심지어 그게 3개가 꼬였어. 그럼 이거 뭐예요? 2차 구조인데 알파 헬릭스 체인이니까 이 헬릭스가 3개가 만났어. 그럼 여기서 4차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콜라겐은 1차 구조에서 2차 구조, 4차 구조, primary structure, secondary structure, and quaternary structure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Number 16. Muscle contraction is triggered by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calcium ions that binds to. 이거는 뭐 굉장히 어느 시험이 됐건 간에 의대 시험 어느 대를 막론하건 간에 바이올로지에서 꼭 다뤄지는 토픽 중에 하나가 이 muscle contraction이죠. muscle contraction과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 뭐예요? 우리 모터 뉴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고 이 모터 뉴런이 또 우리 그냥 모터라고 하지 맙시다. 머슬 파이버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의 머슬 파이버로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위를 우리가 뉴로 머스큘러 정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머슬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머슬 파이버 내부에서 결과적으로 이 전기 자극이 어떻게 sarcomere라고 하는 머슬 컨트랙션의 펑셔널 유닛 안으로 전달이 돼서 어떻게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렉트리컬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얘로 인해서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 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 아이온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칼슘 아이온이 우리 세포 내에 인트라셀룰러 시그널링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칼슘 아이온이 누구와 바인딩을 해야 돼요? 우리 트로포닌과 바인딩을 하고 이 트로포닌이 결과적으로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어떤 형태적인 또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제 서로 결합할 수 있는 크로스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머슬 파이버 내에 전기 신호가 없더라도 인위적으로 칼슘 이온을 주입해 준다? 그러면 이거 머슬 컨트랙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특히나 이런 칼슘 아이온의 호메오스테이시스를 담당하는 호르몬 어디에 많아요? 칼시토닌,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 우리 갑상샘에 많죠?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 같은 거 수술 잘못하다가 우리가 예기치 않는 머슬 컨트랙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얘기하는 와중에 이미 답을 얘기했죠. 칼슘은 누구랑? 트로포닌과 바인딩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 트로포닌, 마이오신, 트로포마이오신, 액틴 다 머슬 파이버 내에 단백질들인데 하나 생뚱맞게 나온 거 하나 있어요. 이 비멘틴은 뭐냐면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우리 세포 골격계 내에서도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의 주재료 중에 하나예요.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또 참고로 우리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크로스 브릿지가 어떻게 되고 칼슘의 의미가 뭐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러면 ATP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사이코미어에서 필요한 이유는 컨트랙션에도 필요하지만 뭐에도 필요하다? 릴렉세이션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도 꼭 아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사후에 사후 경직, 라이고모티스라고 하는 리고모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후 경직이 왜 생기는지, 리고가 경직이고요. 모티스가 이제 죽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생기는지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 꼭 이해하시고 또 그 다음 토픽보다 이 모토 뉴런과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꼭 아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about myosin and actin is correct? 액틴과 마이오신을 합쳐서 우리가 액토마이오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액틴과 마이오신은 여러분 딱 두 군데예요. 우리 세포 분열 때 컨트랙타일 링이라고 해서 또 사이토키네시스라고 하죠. 세포 질이 분열되는 단계에서 꽉 세포질을 반으로 쪼개주죠. 이것도 수축의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다?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머슬 컨트랙션에서도 결과적으로 액틴과 마이오신의 뭐다? 크로스 브릿지를 이용한 수축을 이용하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다? The binding of ATP to the actin-myosin complex promotes the dissociation of the complex. 아까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에서 내가 ATP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ATP는 컨트랙션 해서 파워 스트로크라고 하는 수축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사이클 다시 떨어져서 다시 크로스 브릿지를 만드는데도 추가적인 ATP가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A번 얘기가 맞는 것이고 B번 같은 경우는 말은 그럴싸한데 이미 액틴과 마이오신의 컴플렉스가 만들어져 있다면 ATP가 이미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the binding of calcium to troponin is necessary for the dissociation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크로스 브릿지, 그러니까 만나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호 이펙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생리학적인 얘기고 사실 이 보호 이펙트는 우리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옥시젠 같은 가스의 어떤 원리를 얘기하면서 또 우리 호흡기계 respiratory system을 얘기할 때 이쪽 생리를 얘기할 때 나타나는 또 거론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이 보호 이펙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를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Y축은 뭐다? 헤모글로빈과 옥시젠이 얼만큼 서로 잘 붙을 수 있는지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는 게 Y축이에요.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이 100개 있다.
옥시젠이 100개 붙을 수도 있지만 옥시젠이 반밖에 안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고 이걸 헤모글로빈 옥시젠 세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축에는 뭐예요? 옥시젠의 concentration. 기체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분압이라고 해서 partial pressure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기본적인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소리야? 자, 지금 옥시젠의 컨센트레이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헤모글로빈과 옥시젠이 서로 바인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높아져?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차이가 없어져. 세츄레이션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래프의 기울기 하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Y축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X축 하나의 점을 잡고 생각을 해볼게요. 쭉 보시면 자 간다. 그랬을 때 빨간색 그래프는 요 지점 1번 지점에 우리 산소 포화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파란색 그래프는 2번 지점에 어떤 포화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야? 옥시젠의 컨센트레이션은 같은데 어떨 때는 조금밖에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붙질 않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헤모글로빈과 옥시젠이 서로 꽉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헤모글로빈이 옥시젠을 세포한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포가 활발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옥시젠과 헤모글로빈이 얼마 안 붙었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그만큼 많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디소시에이션 됐다는 거예요, 산소가. 그러니까 세포는 그만큼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던 게 쭉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만큼이나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이만큼의 산소가 훨씬 더 세포가 니즈가 높다라는 겁니다. 세포의 니즈가 높다, 산소의 니즈가 높아 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만큼 활발한 활동을, 활발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운동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온도가 올라가죠. 템퍼리처가 TMP라고 쓸게요. 또 이산화탄소의 양도 늘어나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몸에 pH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산성화된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다는 거니 그만큼 세포 호흡이 활발하다는 거고 세포 호흡의 첫 단계인 글라이콜리시스도 활발해질 거예요.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어떤 대사 단계의 중간 산물 중에 하나인 얘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2, 3 비스포스포글리세라이트라고 하는 물질의 양도 늘어납니다. 그냥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그래프가 시프트 한다는 거는 이것과 완전히 opposite,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체와 산소와 특히 헤모글로빈과의 관계를 이런 변수에 따라서 설명한 게 뭐다? 보어 이펙트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oxygenated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우리가 선지에 나왔어. 그럼 이건 뭡니까? 헤모글로빈과 옥시젠이 강력하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세포가 산소를 그닥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얘의 양이 줄었어. 그럼 뭐야? 그만큼 산소를 많이 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The Bohr effect is observed in tissue that are oxidizing large amount of nutrients.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oxidizing nutrients 뭐라 그랬어? 에너지 대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젠 아이온, 카본 다이옥사이드도 많이 만들어져. 이거 뭐야? pH 낮아지고 CO2 높아졌어. 지금 활발히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서로 떨어져서 이 옥시젠을 빨리 세포들이 써야 돼.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18번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A번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9번. Which of the following compounds correspond to the statement A substance that increases the speed of the reaction and is found unchanged at the end of it.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직접 소모되진 않고 대사를 도와주는데 그 대사를 어떻게 도와줘?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리액션의 레이트를 스피드업 해주는 물질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는 엔자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엔자임을 뭐라 그런다? biological catalyst라고 하고 그냥 catalyst라고 여기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자, 코팩터하고 코엔자임 이런 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엔자임 얘기 나왔으니까 또 뭐? 아포엔자임이 뭐냐, 또 홀로엔자임이 뭐냐 이런 키워드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코팩터, 코엔자임 이런 거. 그 엔자임에 관련한 토픽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토픽이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엔자임 이니비션이 어떤 원리들이 있고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이런 것도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니비션 또 나오네요. 꼭 짠 거 같은데 진짜 저 몰랐습니다. 지금 봤어요. 20번. Comparative Inhib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니비션에 두 가지가 있죠. Comparative Inhibition 또 Non-Comparative Inhibition이 있죠. 이 두 가지 다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니비터가 컴핏하건 컴패러티브 하지 않건 떨어지고 나면 어떻다? 다시 엔자임이 제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니비션이다. 뭐다? 리버서블한 이니비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컴패러티브한 건 누구랑 컴피트해? substrate와.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비터가 얘는 어디에? 액티브 사이트에 바인딩하는 거고 얘는 어디에? 알로스테릭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이니비터가 바인딩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해 주는 거는 A번 그죠? 우리가 substrate와 compete 한다. 뭘 두고? 액티브 사이트를 두고 이런 뜻이죠. The inhibitor binds to the substrate preventing a reaction with the enzyme. 이거는 뭐 substrate와 바인딩 하지 않는 거고 C번 The inhibitor binds to the allosteric site and prevents the substrate from binding. 이건 non-competitive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1번 Which of the following classes of digestive enzyme is involved in the digestion of protein? 자, 우리가 소화기계를 공부할 때 효소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연동운동이 뭔지 페리스탈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각 소화기계의 이름, 역할 또 각각의 어떤 특징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구조적인 공부라 그러면 특히나 메커니컬 다이제스션과 케미컬 다이제스션을 구분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쭉 정리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특히나 이 단백질의 소화라고 하면 최초에 펩신으로부터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트립신 또 카이모트립신 같은 엔자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으로 이렇게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펩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위에서 소화를 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듀오데넘부터 이런 과정들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건 팬크리아틱 주스에 포함된 팬크리아틱 엔자임들이죠. 그리고 이 펩티데이즈는 우리 브러쉬보더라고 하는 스몰 인테스타인의 마이크로빌라이와 빌라이를 형성하는 상피세포들, 에피텔리얼 셀들로부터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세포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이 모든 건 사실 활성화된 형태죠. 펩시노겐, 트립시노겐, 카이모트립시노겐 이런 애들은 특히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자이모겐이라는 형태로 인액티브하게 보관되어 있다가 옵티멀한 pH와 템퍼레처를 만나면 활성화되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쭉 고를 때는 뭐 하나밖에 없죠. 펩티데이즈밖에. 아밀레이즈 우리가 잘 아시는 탄수화물, 라이페이즈 지방, 아이소머레이즈는 말 그대로 아이소머에서 아이소머 바꿔주는 거, 또 트랜스아미네이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민 그룹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위치적으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oxidative phosphorylation 또 대사 문제 나왔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의 어떤 특징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설명인 건데 마이토콘드리알 이너 멤브레인 또는
우리가 프로캐리오틱 셀 같은 경우에는 이너 멤브레인 자체에서 그냥 생기죠. 그러니까 막단백질과 또 막단백질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유비퀴넌, 뭐 사이토크롬 C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다라는 설명인 거죠. 매트릭스 아니고요, 그렇죠? Exclusively integral membrane protein 그렇진 않죠. peripheral membrane protein도 있고 transmembrane protein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2번이다. 평이한 문제입니다. 23번. How are the reduced coenzymes that are formed during biological oxidation reoxidized? 자, 또 대사 문제야. reduced coenzyme 아까 얘기했어. during biological oxidation 다시 reoxidized 이건 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으로부터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respiratory cha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지금 아주 많이 우리가 이 세포호흡과 대사에 관련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B번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건 지방질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특히 굉장히 길이가 긴 fatty acid 체인을 우리가 짧은 길이로 끊어내는데 유용한 대사고 우리 세포 내에서 새로운 지방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예요.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펄옥시솜이나 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이런 거 설명 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참 그 생화학을 공부하시면 좋은데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배우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의대 생화학을 지금 한국에서도 가르칠 사람이 많이 없죠. 참 힘든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또 반복되는 문제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24번 Which high energy reserve compound contains phosphate groups and is present in muscle?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high energy, 에너지가 리치한 컴파운드인데 그 컴파운드가 꼭 뭐가 포스페이트 그룹하고 연관이 있다. 특히 또 키워드보다 근데 머슬 안에 있다. 이거 뭡니까? 크리에이틴, 포스페이트죠. 크리에이티닌도 똑같은 소리예요. 크리에이틴은. 자,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근육이 ATP를 사용해서 ADP와 포스페이트로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 크리에이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에너지가 리치한 상태에 있는 포스페이트를 아예 캐리하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ADP에 이 포스페이트를 보충해주면 역반응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ADP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근육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근육은 여러분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간하고도 관계도 많고요. 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근육이 또 쓰고 근육이 만들어낸 락테이트를 다시 간이 가서 또 글루코스로 전환하는 코리사이클이라고 하는 대사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근육은 쓰는 존재예요. 굉장히. 간은 서플라이 해주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에서는 아예 가장 빠른 속도로 ATP를 재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호흡도 하고 또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근육이 뭔가 이렇게 뻐근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답은 크리에이틴 포스페이트입니다. 커니타인은 여러분 이거 커니텐 셔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주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번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네요. 지금 시범 보면 크리에이틴인 포스페이트라고 했죠. 제가 아까 크리에이틴과 크리에이틴이 같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크리에이틴은 따지면 크리에이틴 포스페이트 상태로 결과적으로 머슬에게 하이 리치한 에너지가 리치한 포스페이트 그룹을 전달하는 형태고요. 이 크리에이틴이 나중에 대사 과정을 거쳐서 우리 그 키드니를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출되는 형태로 변환이 될 때는 크리에이티닌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형태로 변합니다. 사실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틴은 머슬 내에서 사용되는 형태, 크리에이티닌은 우리가 배출되는 형태라고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갑자기 뭔가 많은 일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의 양이 많아지면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원하는 답은 크레아틴인이 아니고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잘못하면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자, 25번. Which of the following metabolic process occurs mainly in the liver? 자, 우리가 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만 가지고 설명하기엔 정말 너무 벅차요. 제가 이 얘기만 수시간 동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정말 케미컬 팩토리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ABCD 선지만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답이 유리아 사이클인 거는 추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유리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우리 아미노 애시드를 결과적으로 디아미네이션 해서 우리가 아민 그룹을 제거하고 얘네들을 조금 더 레스 톡식한 상태로 바꾸면서 우리가 유리아라는 걸 생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유리아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유리아는 결과적으로 키드니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유린이란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 배출 시스템에서 꼭 해봐야 될 얘기고, 특히나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뭐다? 우리 나이트로젠을 포함하고 있는 나이트로제너스 웨이스트에 대한 토픽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고적으로 또 하나가 참여를 한다 그러면 키드니로 가는 게 유릭 애시드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아미네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유리아로 컨버전을 하고, 특히나 유릭 애시드는 뭘로부터 생깁니까? 퓨린 계열의 우리 뉴클레익 애시드의 베이스들은 유릭 애시드로 전환을 해서 얘네들 다 나이트로젠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부분이죠. 아까 뭐 글라이콜리시스 말씀드렸고, 베타 옥시데이션도 말씀드렸고, 크랩 사이클 다 얘기했죠. 트랜스아미네이션. 그래서 여기는 A번밖에 없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26번. It is more advantageous for humans to store energy as a triglyceride in adipose tissue rather than as proteins in muscle because triglyceride in adipose tissue contains. 자, 말은 긴 것 같지만 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트리글리서라이드가 뭔지 아느냐? 이거는 글리세롤과 패티애시드 3개로 구성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fat이라고 부르는 롱텀한 에너지의 저장 형태죠. 우리가 에너지의 저장 형체라고 한다 그러면 글라이코겐도 있고 versus fat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죠. 얘는 단기적인 저장 형태고 얘는 장기적인 저장 형태예요. 그 차이점은 왜 그렇다? 얘는 글루코스로 만들어진 애들이고 얘네들은 주성분이 패티 애시드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패티 애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다?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이드로젠의 비율이 그 어떤 오르게닉 컴파운드보다 극단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 저장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more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얘기는 뭐다? 자, 글라이코젠은 사실 많을수록 좋겠죠. 왜? 글루코스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몸에는 조금밖에 없어서 얘를 쇼텀하게밖에 못 씁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의 특성이죠. 뭘 가지고 있어?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고 있고.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끌어당기는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이 너무나 극명하죠. 그러니까 뭐야? 많이 저장을 못해요. 부피가 커져요. 여러분 전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녹죠. 그렇지만 덩어리가 커지죠. 그죠? 여러분 먹으면 포만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육에 저장할 때 근육이 클수록 많이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많이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칼로리도 많지만 물도 적게 가지고 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차이가 왜 그런지 꼭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27번 라이소솜 얘기입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 우리 라이소솜 또 퍼럭시솜 이런 거 다 뭡니까?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라이소솜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져요? 꼴지로부터 만들어지고 또 퍼럭시솜이라고 하는 베시클 형태의 소기관은 우리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으로부터 만들어지죠. 얘의 키워드라고 하면 하이드롤라이시스가 되겠고 또 퍼럭시솜의 키워드라고 한다 그러면 옥시데이션, 리덕션, 거기에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라고 하는 활성산소, 또 라디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극명하게 A번이고 B번 같은 거 보시면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얘의 하이드롤레이즈들, 라이소소멀 엔자임들은요 pH가 slightly 낮은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H가 한 5 정도에 있어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pH는 7.4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budding from smooth endoplasmic 이거 라이소좀 얘기 아니죠. 페럭스좀 얘기에 가깝습니다. 뭘 펑션이 생긴다? Currently not believed to be associated with disease.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소소멀 스토리지 디시즈라고 하는 계열의 질병들이 생기죠.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이죠. 이거 유전병에서도 굉장히 제네틱 디시즈에서 잘 다뤄주는 토픽입니다. 자, 그리고 responsible for the synthesis of protein 아니죠. 2번 맞습니다. 28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is correct? A번. The nucleus, mitochondria, and chloroplast all contain DNA.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B번 보시면 Only the nucleus contains DNA, while mitochondria, chloroplast contains RNA. 아니죠. 다 DNA죠. 그렇지만 마이토콘드리아나 클로로플라스트라고 하는 거는 엔도심비오틱한 오르가넬로서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유캐리오틱 셀 바깥에 살고 있었던 프로캐리오틱 셀이었기 때문에 프로캐리오틱 DNA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C번. All cellular organelle possesses a small amount of DNA. 아니죠. RER, D번. Contains the DNA. 아니죠. 2번. Prokaryotic well-defined nucleus. 절대 아니죠. 이 정도 문제를 틀리신다고 하면 이건 바이올로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29번. What is the main function of the plasma membrane in cells?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포 그 자체를 define 해줌으로써 세포 바깥과 안을 구분해주는 우리가 실제로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가 생겼을 때도 세포막이라고 하는 비스무리한 존재가 생기면서 이 세포라는 게 발전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A번이 너무 극명한 얘기고 에너지를 프로바이딩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마이토콘드리아로부터 뭐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대사가 생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뭐 아니고 라이보솜이나 엔도멤브레인 시스템 얘기해야 되죠. Cells genetic material, nucleus 또는 prokaryotic 셀의 경우에는 nucleoid region이 있고요. Facilitating cell movement. 이거는 세포막 자체가 facilitating 한다기보단 우리 eukaryotic 셀 기준으로 하면 세포막을 떠받치고 있는 액틴의 모양이 변함으로써 아메보이드한 무브먼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Which reactions are defined as exorganic? exorganic 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reactant가 예를 들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다 그러면 Y축을 우리가 free energy라고 해봅시다. 이만큼의 free 에너지가 있었는데 리액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free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어.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또는 에너지에 따른 형태로 바깥으로 방출됐어.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액션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긴다? 에너지가 릴리즈 되는 거죠. B번은 require가 아니라 열이 방출되는 거죠. C번, reaction then occurs only in the presence of light. 이거는 뭐 relevant 하지 않죠. D번, reaction that produce chemical energy without the consumption of reactant. 그렇진 않죠. 컨섬션이 리액턴트를 컨섬션 한다? 이 말이 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뭐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좀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2번, reactions that always involve the synthesis of new compound. new compound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 단서만 가지고는 정확히 해석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나볼릭한 리액션, 그러니까 전체적인 free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는 쪽의 리액션에 가깝겠죠. 그래서 A번이 맞다. 31번. What is the main role of the osteoblast? 자, 이제 생리학적인 문제가 또 하나 나왔는데 우리 뼈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뼈라고 할 때 뼈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미네랄도 많고 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미네랄도 많고 여러 형태의 셀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형태의 오르게닉한 컴파운드 그 중에서도 콜라겐 같은 프로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셀이라고 하는 거는 딱 세 가지 우리가 보죠.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티오사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티오클라스트죠. 그랬을 때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사이트는 본이 포메이션 되는, 오시피케이션이 되는 부분에 관여를 하고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거는 본을
resorption 한다라고 하죠. 칼슘을 빼나가는, 갉아먹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오스테오사이트는 뭐냐? 우리 여러분 오스티온이라고 하는 뼈의 기본적인 구조적 단위 이해하셔야 돼요. 중심에 센트럴 캐널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멍, 그 단면만 그리겠습니다. 이 주변부에 세포들이 원 형태로 이렇게 포진을 하죠. 이거를 뭐 라멜레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 세포가 세포 주변을 미네랄과 콜라겐으로 꽉 채웁니다. 그죠? 대표적인 미네랄 칼슘 포스페이트, 대표적인 프로틴 콜라겐. 그러고 나면 이 세포는 여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는 이런 형태의 오스테온, 꼭 원통형의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사이트로 성숙하면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주변부를 미네랄과 프로틴으로 꽉 채우면서 스스로는 갇히는 게 오시피케이션,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A번처럼 콜라겐을 프로듀싱하고 미네랄을 뱉어내서 매트릭스를, 주변의 매트릭스를 형성한다라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입 1 콜라겐입니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단순적인 어떤 결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혈관이 있어. 그리고 세포가 있어. 그러면 이 세포 내로 어떤 글루코스가 필요하든지 또는 글루코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슐린에 인한 거긴 하지만 사실 이 작용은 인슐린에 디펜던트, 그러니까 인슐린에 꼭 의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글루코스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풍부.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글루코스가 풍부할 땐 무슨 일을 하느냐? 인슐린이 세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어떤 신호야? 자꾸 저장하라는 거야. 야, 풍부할 때, 우리가 여유로울 때 빨리 저금을 해놓자. 저장을 해놓자. 그러면 에너지의 저장 형태라는 건 뭐다? 글라이코겐과, 그죠? 팻,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형태들을 자꾸 만들어내라는 신호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를 많이 남았으니 글라이코겐을 만들어 글라이코제네시스를 해. 또는 라이포제네시스를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세포한테 글루코스를 가져와서 이걸로 ATP도 만들지만 리피드도 만들고 글라이코겐도 만들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글루코스를 가지고 오는 행위를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번 같은 경우는 글라이코겐을 브레이크다운해, 그럼 반대로 글루코스를 여기서 만들어내서 혈액으로 퍼다 날르는 거죠. 지금 뭐야? 먹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패스팅, 우리가 공복 상태인 거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니고요. 대표적인 단백질이고 이거 제네틱 리커멘데이션 같은 거 테크닉 얘기할 때 많이 거론됩니다. 자, 패티 애시드 신서시스를 이니빗하지 않아요. 외려 부축이면 부축입니다. 아드레날 글랜드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 팬크리아틱 셀 중에서도 우리 베타셀 있죠. 베타셀에서 분비되는 세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섹션 2의 바이올로지 한번 쭉 풀어봤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내년에도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